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 중인 박혜옥 할머니의 따님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40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곧 70을 바라보시는 연세십니다. 말년엔 상팔자 채널을 즐겨 들으시는 어머니께서 저보고 대신 사연을 적어달라고 부탁하셔서 고민 끝에 한번 사연을 작성해 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웃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저는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제 인생에 찾아온 역경들을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가라는 호칭이 제 이름 석자보다 더 익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집에서 늘 아가라고 불렸기 때문이죠. 그 호칭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딸바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부모님은 서로 금슬이 참 좋으셨지만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아이 문제로 간섭하지 않으셨는데도 엄마는 늘 마음 한켠에 조바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가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싫으셔서 우리 그냥 둘이 재미있게 살자고 다독이셨죠. 두 분이 거의 포기할 무렵 극적으로 등장한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빠를 닮은 판박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빠의 딸 사랑은 더욱 각별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고요?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등하교를 모두 버스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매일 아침 제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가셨고 버스가 도착하면 저와 함께 버스에 타셨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면 아가, 잘 다녀와라고 인사하고 급히 버스에서 내리셨죠. 아빠는 버스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셔서 기사님들께서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빠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창문 밖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드셨고 저는 등굣길부터 웃음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굣길에도 아빠는 늘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부터 미리 나와 앉아 계셨고 작은 간식거리를 손에 들고 계셨죠. 저는 아빠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간식을 먹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쫑알쫑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아빠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의 가장 큰 낙이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제가 커갈수록 아빠는 버스에 따라 타는 일을 그만두셨지만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사춘기가 올 것을 염려해서인지 버스 도착 시간에 맞춰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시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잠이 쉽게 들지 않아 속을 썩였던 아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제 등을 조심스럽게 긁어주셨습니다. 아빠의 투박한 손이 제 등을 살살 긁어주실 때 그 기분 좋은 간질거림과 시원함은 저를 금방 잠들게 했습니다. 아빠는 심지어 동네 단골 미장원 아줌마에게 파마하는 방법도 직접 배워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제 뽀글머리 파마는 모두 아빠의 솜씨였죠. 일을 갈 때도 아빠는 꼭 저를 트럭에 태우고 다니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 사장님 딸 사랑은 정말 못 말려 하며 저와 아빠 사이를 부러워하거나 칭찬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했던 아빠는 저에게 그야말로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저는 4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 사랑도 각별하셨지만 저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아빠는 늘 우리 아가가 외롭지 않게
동생이 쉽게 찾아온 것 같다며 기뻐하셨죠.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적당히 하라며 눈치를 주실 정도로 아빠의 딸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빠는 페인트공으로 시장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셨습니다. 다정하고 꼼꼼한 성격 덕에 일을 많이 맡으셨고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아빠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우리 남매와 과일을 나눠 먹으며 우리 가족 입에 풀 칠하려면 내가 열심히 페인트 칠을 해야지 하며 늘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장난이 참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는 일 외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하셨고 일터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페인트의 독성 때문이었을까요? 아빠는 갑작스럽게 급성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수업 중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으러 오셨을 때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빠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가방도 챙길 새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엄마와 동생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예뻐하셨으면서도 마지막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신 아빠가 너무나 믿기지 않았고 한없이 슬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제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만 남기고 떠나셨는지 원망스럽다가 조금만 덜 열심히 일하셨다면 어땠을까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빠가 주신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감정들이 오가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실신하는 엄마를 대신해 동생과 저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동생에게 물을 먹이며 괜찮다 달래주고 챙겼습니다. 이제 제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야겠다고 아빠 영정사진을 보며 계속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첫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그때 제 나이도 참 어렸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버스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 누군가 서 있기라도 하면 모두 아빠로 보였습니다. 혹시나 아빠가 거짓말처럼 나타나시지 않을까 기대하며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걷곤 했습니다. 아빠의 몇 남지 않은 옷들에 얼굴을 묻고 옅어져 가는 채취를 맞다가 옷 끝자락에 묻어있는 페인트 자국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저에게 아빠가 없다고 놀리거나 눈치를 주지 않았지만 혼자서 깊은 슬픔에 빠져 힘들어했습니다. 남몰래 아빠 없는 서름이 생겨 일부러 한부모 가정 아이들과 어울리며 겉도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가게를 빠르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가게와 조금 떨어진 시장 구석에 소머리 국밥집을 차리셨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희 남매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에도 인복이 많으셨는지 시장 상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홀로 국밥집을 운영하셨죠. 엄마는 성격이 호탕하시고 유쾌하셔서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과 수다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국밥 맛도 좋지만 사장님의 입담이 더 좋다며 칭찬하곤 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출판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번 돈으로 매달 엄마께 용돈도 드리고
저축도 성실히 했습니다. 퇴근 후나 쉬는 날이면 엄마 가게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동생이 뭐 했냐고요? 사실 제 동생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동생은 차분하고 순수한 성품을 가졌고 저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좋은 자극을 받았는지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해병대를 전역한 후에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했죠. 혼자 알아서 척척 해내면서도 동생은 오히려 엄마와 누나가 고생하는데 가게 일 한 번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자리 잡으면 엄마도 가게 일을 그만두게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이제 가게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며 아직은 더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에게 저희 남매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고 이제 시집가고 장가만 가면 자식 농사는 다 잘 지은 것이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저는 30대 초반까지도 남자 한 명 사귀지 못했어요. 일만 열심히 하느라 연애할 생각은 못 해봤죠. 그러다 일찍 결혼한 회사 동료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에게 남자 소개 좀 받아보라며 끊임없이 권유했고 급기야 유영원 연애시키기 프로젝트까지 만들었어요. 동료들이 각자 주변에서 한 명씩 소개해줘서 후보 4명이 모였는데 저는 그중 키나 체격이 아빠와 비슷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상한 성격도 마음에 들었죠. 남편은 고속버스 기사로 첫인상이 듬직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얼큰한 국밥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저희 엄마가 국밥집을 운영하신다고 하니 자기는 국밥집 사위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천연덕스럽게 웃는 모습에 점점 호감이 생겼습니다. 대화도 막힘없이 잘 통했고 사소한 배려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머리끈을 챙겨주거나 생리하는 날은 달콤한 간식들을 상자 가득 담아 선물해줬죠.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엄마 가게에 가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 데려가는 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실망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죠. 제가 계속 미루기만 하니 남편이 눈치챘는지 부담스러우면 미안하다고 오히려 자기가 사과를 하더군요. 그런 따뜻한 사람이라면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에 만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제 가정사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이야기부터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 이야기까지 모두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당신도 고생 많았네라고 위로해 주었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결혼하고 싶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죠. 남편은 원래 시장에서 운영하는 국밥집이 진짜 맛집이라며 더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딸이 데려온 남자가 자신의 음식을 자기 아들보다 더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주 엄마 가게에 가서 밥을 먹었고 남편은 밥을 먹다가도 가게가 바빠지면 벌떡 일어나 서빙을 돕기도 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엄마에게 술 한 잔 따라드리며 말동무도 되어드렸죠. 뿐만 아니라 가게에 남자 흔적이 있어야 이상한 사람들이 넘보지 않는다며 자신의 신발이나 겉옷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가게 한쪽에 편하게 입을 바지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행동을 하는 남편을 엄마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엄마는 남편을 아들보다 더 싹싹하다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남편이 일이 일찍 끝나는 날에나 가능한 일이었고 남편이 바쁠 때는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광주 같은 장거리 운행이 잡히면 더욱 그랬죠.
그럴 때면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깜짝 이벤트로 남편이 운행하는 버스표를 구매해 가장 먼저 버스에 올라타 남편 뒷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을 때 그 설렘과 재미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승객들 눈치 보느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졸리지 않도록 중간중간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으며 소소한 비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남편이 운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슴 뛰는 연애를 하다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데 좀 특이한 집안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시누이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특히 시아버지가 매우 가부장적이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아버지의 행동은 정말 심했습니다.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직장도 다니지 않으며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거의 주정뱅이 같은 생활을 하셨죠.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시아버지는 술상을 차려라. 같은 반찬을 이틀 이상 먹을 수 없다. 집 구석구석 먼지가 많아 살 수가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셨습니다. 성격이 너무 착하셔서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얼굴에 티조차 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시집 오기 전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일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할 때 며느리로서 잘 부탁드린다는 문구가 적힌 예쁜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온다고 마트 일도 빼고 하루 종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셨죠. 며느리 소리를 처음 들었던 날이 생각나네. 이제 내가 며느리를 보는 나이가 되었다니 참 이상하네 하시며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가 다가와서는 곱게 포장된 바구니를 거칠게 뜯어버리시더군요. 내가 안주로 과일 좋아하는 거 알고 온 거냐? 어디 맛 좀 보자 라며 다짜고짜 저에게 칼을 가져와 과일을 깎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첫마디가 과일을 깎으라는 요구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과일 깎는 솜씨를 테스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남을 부리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건지 어느 쪽이든 불쾌했어요. 시어머니는 놀라며 손님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된다며 오히려 시아버지가 대접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러자 시아버지는 차갑게 정색하며 내가 이딴 걸 하라고 며느리로 왔으면 이런 건 네가 해야지. 장난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 수습하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술이나 한잔하고 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저희 아빠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푸고 있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느껴졌고 남편과 시누이가 왜 이 상황을 외면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무례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사 중에도 집안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며 천하게 머슴 부리듯 이야기하셨죠. 아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들이 장가가면 시부모 생활비를 따박따박 챙겨줘야지. 내가 그렇게 노년 편하게 보내려고 힘들게 아들을 낳은 거야. 딸도 당연하고 라며 당연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어 어머 아버님, 누가 들으면 아버님이 배 아파 낳으신 줄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님 배를 보면 약간 믿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셋째 품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라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멋쩍게 웃으며 넘기셨죠. 나름 시아버지에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우는 중 신우이가 살짝 다가와 시아버지에게 한 방 먹인 사람은 처음이에요. 형님이랑 결혼하게 되어 너무 좋아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항상 차분한 남동생만 있어서 귀여운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신우이와 그런 사이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따로 부르시더니 사과하셨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많이 실망했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영원아,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저 너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내가 시집살이 하면서 딱 하나 다짐한 게 있어. 절대 며느리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부담도 주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러니 시댁 걱정 말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가끔 생각나면 전화 한 번만 해줘도 충분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진심이 느껴져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시아버지에 대해 들을수록 고민이 커졌어요.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매달 돈을 요구하셨고 그 돈이 1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곤 하셨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따졌는데 그 결과 시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시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더 자주 손찌검을 하셨고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시아버지를 무서워하며 지냈습니다. 시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아버지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고 이후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걱정했던 큰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신우이 덕분에 정말 편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신우이는 조카 사랑이 커서 육아를 도와주었고 시어머니는 늘 반찬을 챙겨 보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연락해 잠깐 들러 반찬을 챙겨가라고 하셨죠. 그런 마음들이 너무 고마워서 시어머니와 신우이 그리고 친정엄마께 똑같은 신발을 선물하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따로 포장해 시댁에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되자 저는 회사로 복귀했고 일이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시댁과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도 시어머니는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어요. 바로 제 남편에게서 말입니다. 결혼하고 4년 뒤, 그날 남편은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초저녁부터 술을 마신 탓에 남편과 친구들은 많이 취했어요. 그런데 남자들 술 허세 부리는 거 다들 아시죠? 남편은 친구들에게 나 하나도 안 취했어. 멀쩡해.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우니 우리 집 근처 단골 가게로 가자. 라며 잔뜩 센 척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친구들을 차에 태우고 집 근처까지 운전했다는 점이에요. 남편은 음주운전을 한 거죠. 차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주변 차량들이 남편의 차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해 신고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집 근처 술집으로 가던 중 좁은 골목에서 행인을 치고 지나갔다는 점이었어요. 빠른 속도로 달린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행인을 치고 그분이 아파서 쓰러졌는데도 잠시 내려 대충 확인만 하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화가 난 행인이 차량 번호를 확인해 신고했고 결국 남편은
음주운전에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에게 자신이 버스 운전사라서 이렇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어요.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기까지 했으니 죄가 계속해서 쌓여갔죠. 그나마 정신이 든 친구 몇 명이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면허 취소와 함께 직장도 잃게 되었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악착같이 저축하며 모아둔 돈은 시댁을 조금 도와드리고 엄마께 특별한 날에만 용돈을 드리면서 어렵게 모은 것들이었는데 그 돈을 벌금과 합의금으로 모두 날려버렸죠. 남편이 그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미친 척하고라도 이해해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그럼 그 돈을 깨서 써야지. 안 그러면 지훈이를 혼자 키우면서 내가 옥살이 하는 걸 바랐어? 남편한테 쓴 돈이 그렇게 아까워?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는 눈만 마주치면 다퉜고 매일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서 술에 취해 자고 있고 주변에는 컵라면과 각종 배달 음식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고 당장이라도 집에서 내쫓고 싶었죠. 남편의 행동은 시아버지와 똑 닮아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혼 생각이 떠올랐지만 아들 지훈이가 눈에 밟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서러움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동생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동생은 막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올케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고 돈 쓸 일이 많았을 테니까요. 적금을 깨면 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기에 고마운 마음만 받았습니다. 시댁은 저희보다 상황이 더 어려웠기 때문에 말조차 꺼낼 수 없었고 그저 잘 해결되었다고만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출근해 집에 없을 때 친정엄마가 남편이 좋아하는 국밥을 싸들고 집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마주한 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씻지도 않아 떡진 머리, 그리고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쓰레기로 가득한 아수라장이었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청양고추를 팍팍 넣어 해장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내가 알던 우리 사위는 씩씩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어. 어느 집 사위보다 더 멋진 사람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영 아닌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은 안 돼. 자네도 그건 잘 알잖아. 남편은 그 순간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주저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내 몰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다고요. 갑작스런 대출 이야기에 엄마는 당황하셨죠. 남편은 직장이 없어서 대출도 어렵고 금리도 높아 뭐라도 시작해보려 하는데 첫 단추가 잘 안 끼워진다고 하소연했어요. 친구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괜찮은 사업이 있다고 동업할 생각 없냐고 묻더군요.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장모님, 저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사업은 잘하는 친구라 믿을 만한데 장모님, 딱 한 번만 믿고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1억이라는 큰 금액에 놀라셨습니다.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1억이라니요. 엄마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적은 액수가 아니니 일단 며칠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셨죠. 엄마는 사실상 거절을 하신 거지만 남편은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멀끔한 상태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까지 직접 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죠.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가 수상했어요. 끓고 있는 냄비를 보니 친정엄마가 다녀가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있었던 일을 술술 털어놓으며 엄마가 돈을 해주실 거라고 잔뜩 신나 있었어요. 저는 아직 몰라 기대하지 말라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남편은 장모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며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5일이 지나도 친정엄마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남편은 초조해져 다짜고짜 엄마의 소머리 국밥집으로 찾아갔어요.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라며 아예 통장까지 들고 갔다고 해요. 엄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위, 내가 5천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시장에서 장사하며 정말 큰 돈이야. 여기저기 묶어둔 돈을 다 빼고 옮기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어. 하지만 정말로 정신 차리고 잘해볼 자신 있어? 나는 딱 1년만 기다릴 거야. 남편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서야 제 식구들을 지킬 수 있죠. 설마 장모님이 제가 망나니처럼 살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친정엄마는 잠시 고민하셨지만 결국 1억을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 하늘을 다 얻은 듯이 장모님께 큰절을 하며 평생 모시고 살게요. 식당 일도 이제 그만두세요. 1년 뒤에 제가 모시러 올게요 라며 온갖 약속을 했어요. 그날 남편은 가게 일도 열심히 돕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주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져 죄송한 마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와 동생이 들인 용돈 덕에 가게도 확장하고 필요한 보수공사도 할 수 있었다며 그 공을 자식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엄마의 알뜰함과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라고 응원하며 좋은 정장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의 믿음이 결국 큰 실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책 없이 친구만 믿고 동업을 시작했지만 물품 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사업은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붙잡고 사업 계획을 떠들어대며 자신이 계획적이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말들은 번지르르한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편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다가오면 귀찮다고 화를 내고 퇴근 후엔 밥이 싱겁다며 온갖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했죠. 바로 시부와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남편도 시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남편의 진상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몰래 다시 친정엄마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전 재산과 다름없는 큰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몇백만 원씩을 요구했죠. 엄마는 그때마다 거절하셨고 남편은 술에 취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장모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위가 힘들다는데 좀 도와주실 수도 있죠. 엄마는 화가 나셔서 자네 나한테 돈 맡겨놨나? 자네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해. 라고 하셨고 남편은 아이씨, 우리 부모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하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화장실 문을 힘껏 열어 젖혔어요. 욕조에 걸터 앉아
여전히 성질을 부리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뺏어 들고는 그대로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남편의 머리를 맞고 남편은 아프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제야 술이 좀 깬 듯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그 내용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친정엄마나 남동생에게 돈을 대신 부탁해보라고 하며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죠. 남편이 이제는 남동생까지 들먹이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저는 샤워기를 틀어 남편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리며 소리쳤어요. 정신 차려. 막노동이라도 해서 엄마 돈 1억 꼭 갚아. 그러고는 안방으로 돌아와 이혼을 결심했죠. 그런데 정말 고맙게도 그 결심에 박차를 가해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줄 때 기한을 정해 주셨던 거요. 바로 딱 1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남편이 돈을 갚지 않자 엄마는 남편에게 돈을 갚으라고 연락하셨어요. 1억이 없으면 반이라도 보내라고 하셨죠. 엄마도 돈을 급하게 쓰실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다시 적반하장을 시전했어요.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시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연락하시면 어쩌냐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자네가 1년 뒤에 꼭 갚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라고 물으셨지만 남편은 돈이 있으면 드린다는 거죠. 기한이 1년이라고 했지만 그 뒤로도 평생 모시겠다고 한 건 그냥 빈말이었다고 말했죠. 이어 장모님, 사위도 가족인데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셔야죠. 그걸 또 진짜로 받으시겠어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엄마는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알고 보니 엄마는 지인을 통해 작은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셨더군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싶어서 스스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혹여나 가게를 그만두게 되면 손주를 봐주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근처 초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알아보셨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엄마의 결심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엄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셨고, 저도 퇴근 후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친정엄마는 저보다 일찍 도착하셔서 남편에게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엄마는 애초에 남편이 함께 살자는 말을 믿지도 않았고, 혼자 살 집을 마련했다고 하시며, 남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빨리 돈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니까 좀 더 잘 풀리면 준다며 아파트는 왜 갑자기 필요하냐. 거기 가게에 있는 방에 도배나 다시 하고 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당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파트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엄마 돈이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거잖아. 1년 기한이었다면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대책 없이 이게 무슨 경우야? 설마 아예 갚을 생각조차 없었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저를 향해 집어던지며 아 진짜 더럽게 시끄럽네. 딸이랑 손주 위해 도와준 건데 왜 1년이 어쩌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내가 뭐 지장을 찍었나 증거라도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 친정엄마는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분노로 몸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친정엄마는 오히려 정신없이 웃으시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이 한심한 놈아. 내가 네가 이럴 줄 알았다. 배꼽 빠지겠다. 그러면서 엄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볼펜처럼 생긴 녹음기였습니다.
평범한 볼펜이 아니라 대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였죠. 엄마는 작은 버튼을 누르셨고, 그날 남편이 엄마에게 돈을 빌리면서 했던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기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제가요. 돈 꼭 1년 안에 갚겠습니다. 이자도 얹어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처남이 모신다고 해도 제가 주먹 다짐해서라도 꼭 같이 살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나중에 딴소리 하거나 1년 뒤에 돈을 안 갚으면 저를 어머님 사이로 인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제 믿으시죠? 이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엄마가 그런 녹음기를 사용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우리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새내기 변호사인 올케였어요. 엄마는 가족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딸도 아들도 아닌 며느리라고 생각하셨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하신 엄마가 올케에게 상담을 하셨는데, 올케는 깜짝 놀라며 조언을 해주었다고 해요.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꼭 증거를 남기셔야 해요. 돈을 보낸 기록도 좋지만 정확한 금액과 갚기로 한 날짜 같은 걸 녹음해 두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제가 녹음기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엄마는 녹음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남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도 미리 준비해 두신 녹음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직접 약속을 하며 그 녹음기에 모든 말을 담아줬으니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웃음을 참으셨을까요?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빼앗으려고 엄마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있는 힘껏 밀쳐버렸고 주저앉은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발길질을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오히려 저를 말리며 남편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국밥집에서 장사하는 노인네라고 이런 걸 못할 줄 알았지.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더라. 이거 부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잘 생각해봐라. 내가 부탁한 적 없는데 네가 술만 마시면 문자로 온가지 약속을 다 보내더라. 엄마가 내민 휴대폰을 보니 그 속에는 남편이 보낸 수많은 약속의 문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셈이죠. 엄마는 마치 경험 많은 형사처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셨습니다. 정확히 언제 돈을 줄 건지 말해봐라 며 남편을 유도하셨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남편은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제야 엄마가 말씀하신 끝장을 보자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고 했죠.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눈빛이 변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마시면 가족에게 함부로 하고 저를 집안일을 하는 사람처럼 부린 건 모두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깨끗하게 이혼하자. 지훈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건 원치 않지만 너 같은 아버지는 없는 게 낫다. 당장 나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울며 저를 붙잡고 여기가 자기 집이라며 구질구질하게 말했지만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끊어내셨습니다. 내 돈 갚으라고, 지금 바로 명령 신청할 테니까 깨끗하게 이혼해. 계속 귀찮게 굴면 소송으로 넘길 거야. 사기죄로 감옥 갈 수도 있어. 당장 나가.
엄마의 겁주는 말에 남편은 허겁지겁 겉옷만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끝냈어야 했는데 자식 핑계로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후 저는 올케와 만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착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께 거듭 사과드리며 3천만 원을 주셨고 시누이도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명령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소송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남편은 버티고 질질 끌어가던 사업이 이미 망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잖아요? 남편은 바로 그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면허 없이 불법으로 몰래 일하다가 배달 중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다고 해요. 몇 잔 안 마셨다고 변명하며 무리해서 배달 일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오른쪽 다리가 부러졌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를 핑계 삼아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재결합을 하자며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어요. 남편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숨이 막힌다고 매일같이 술에 찌들어 싸우고 욕을 하는 집안 분위기가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너는 쓰레기 중에서도 폐기물 수준이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네 아버지 생활비나 제대로 벌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라는 걸 깨닫고 살길 바란다. 그 후 저는 남편의 번호를 차단하고 살던 집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련해 두신 아파트의 잔금을 제가 내고 평생 엄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누구처럼 허풍이 아니라 진짜로 평생 엄마와 저희 아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했죠.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가끔 시어머니가 손주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오시면 통화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에게도 이혼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더 이상 그 집안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어요. 그 후로 저와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돈독해졌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퇴근 후 엄마 가게를 도와드리면 단골 손님들이 저희 아들 지훈이에게 용돈을 주시곤 하는데 그 돈으로 엄마와 치킨에 소맥 한잔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있어요. 아빠의 빈자리는 남동생이 잘 채워주고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런 작은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며 저희 가정에는 늘 웃음이 넘치고 있어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했듯 말이 쉬운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저는 아들이 절대 남편과 시아버지를 닮지 않도록 올바르게 키우고 싶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가족들이 있으니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늘에서도 아빠가 저희를 잘 지켜봐 주실 거라 믿어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신 저와 어머니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가장 빛나는 기쁨을 느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박혜옥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사연은 박혜옥 할머니 따님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사연자님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서 박혜옥 할머니님께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박혜옥 할머니의 사연 영상이 주는 교훈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 부탁드리며 저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